창밖은 부옇게 먼지가 내려앉은 것처럼 흐릿했다. 박은혜 여사는 거실 창가에 놓인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3년 전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했다. 자식들은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떠났고 명절이나 생신 때가 아니면 텅 빈 집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한때 교단에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마주하며 열정을 불태웠던 그녀였지만 은퇴 후 찾아온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외로움과 무료함이었다.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거실은 유난히 넓고 퀭하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젊은 날의 남편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저희도 없이 이 긴 시간을 어찌 보내야 할꼬 한숨이 절로 나왔다. 어느 주말 큰딸 지연이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들렀다. 엄마 이것 좀 써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보고 친구분들하고 연락도 하시고요. 지연이 내민 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박 여사는 손사래를 쳤다. 내가 이런 걸 뭘 한단 말이냐. 전화나 받고 걸 줄 알면 됐지. 하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스마트폰을 받아들였다. 지연은 기본적인 사용법과 함께 솔리향기라는 노년층을 위한 익명 SNS 앱을 깔아주었다. 여기 글도 올리시고 다른 분들 사는 이야기도 보세요. 심심하실 때 좋으실 거예요. 며칠 동안 스마트폰은 거실 탁자 위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다 문득 깊은 밤 잠 못 이루던 박 여사는 홀린 듯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솔잎향기 앱을 열자 익명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과 생각들을 풀어놓고 있었다. 시, 수필,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프로필이 있었다. 최수혁이라는 이름 옆에는 중후해 보이는 남자가 서재를 배경으로 찍은 듯한 작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가 올린 짧은 시 한 편이 박 여사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나뭇잎 하나 낮은 곳으로 떨어져도 우주는 잠시 길을 잃는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구절이었다. 박 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글에 마음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렸다. 최수영님이 회원님께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다. 메시지를 열자 박은혜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에서 깊은 연륜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제 제 졸필에 마음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정중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박 여사는 자신의 프로필에 올려둔 몇 해 전 남편과 함께 금강산 여행에서 찍은 단아한 한복 차림의 사진을 떠올렸다. 답장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별 말씀을요. 올려주신 시가 참 좋았습니다. 라고 적어 보냈다. 그렇게 최수혁과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을 해외에서 건축 사업을 하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신중반의 남자라고 소개했다.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시켜 자신처럼 홀로 지낸다고 했다. 박 여사는 그에게서 묘한 동질감과 함께 설렘을 느꼈다. 최수혁은 박 여사가 평생 교직에 몸담았다는 사실에 존경심을 표하며 그녀의 지혜와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대화는 문학과 예술,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이어졌고 박 여사는 오랜만에 지적인 자극과 함께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충만감을 느꼈다. 최수혁은 박 여사를 나의 뮤즈 은혜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박 여사는 그 호칭이 싫지 않았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메시지 속에 그녀는 잊고 지냈던 소녀 시절의 감성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창밖의 어둠도 더는 외롭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텅 빈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 여사는 최수혁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하루는 박 여사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로 시작되었고 잠들기 전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담긴 짧은 음성 메시지를 들어야만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최수혁은 박 여사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였고 그녀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듯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사업 이야기나 해외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박 여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그럴 때면 박 여사는 자신이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 은혜님, 사실 요즘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최수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자금을 옮기는 과정인데 통관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요. 아주 소액이지만 잠시 유동성이 막혀서 그럽니다. 혹시 아주 잠시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물론 해결되는 대로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험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수혁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곧 갚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녀는 결국 남편이 남겨준 비상금 통장에서 100만 원을 찾아 최수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돈을 보내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곧이어 도착한 최수혁의 메시지에 그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역시 은혜님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면 한국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은혜님을 찾아뵙고 이 고마움을 꼭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후로 최수혁의 금전 요구는 교묘하게 이어졌다. 갑자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아들 녀석 등록금 마감일이 코앞인데 송금이 늦어지고 있어서요. 마지막 계약건인데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해서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유는 다양했고 액수도 점차 커졌다. 박 여사는 매번 갈등했지만 그때마다 최수혁은 더욱 애틋한 말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은혜님마저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박 여사는 평생 아껴 모은 적금을 해약했고 자식들 몰래 들어두었던 보험까지 손을 댔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최수혁과의 관계를 잃을까 두려웠다. 그가 보내오는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들은 현실의 불안감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그녀는 점점 더 최수혁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싶었다. 딸 지연은 주말에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안색이 어둡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다. 엄마, 어디 안 좋으세요? 그리고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자주 하세요? 박 여사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랑. 별일 아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더욱 걱정이 커졌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한테 말씀해보세요. 하지만 박 여사는 완강하게 입을 닫았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내 살림이나 잘 챙겨라. 모녀 사이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노인정 친구인 이춘자 씨도 박 여사의 변화를 눈치챘다. 은혜야, 너 요새 얼굴이 반쪽이다. 뭔 일 있냐? 혹시 뭐 이상한 전화 같은 거 받는 거 아니지? 요새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극성이라더라. 뭐 잘생긴 사진 걸어놓고 돈 뜯어내는 놈들 말이야. 조심혀. 박 여사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겉으로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랑 상관없어. 라며 태연한 척했다. 춘자 씨의 말이 마치 자신을 겨냥하는 것 같아 불쾌감마저 들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오직 최수혁만이 자신의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라고 믿게 되었다. 최수혁과의 만남은 계속 미뤄졌다. 갑자기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잡혔습니다. 여권에 문제가 생겨서 출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병세가 다시 악화되어서 곁을 떠날 수가 없네요. 변명은 끝없이 이어졌고 박 여사는 실망하면서도 그의 말을 믿으려 애썼다. 곧 괜찮아질 거야.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매일 밤 최수혁이 보내준 그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위안을 삼았다. 사진 속 그는 언제나 인자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느덧 박 여사가 최수혁에게 보낸 돈은 억 단위를 훌쩍 넘어섰다. 그녀의 통장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마음은 타들어갔다. 초조함과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다. 최수혁은 이제 박 여사에게 마지막으로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한국에 정착할 집 계약금과 초기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은혜님, 저를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몇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라며 마지막이란 단서를 붙여 거액을 요구했다. 박 여사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평생 살아온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알릴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대출 상담 예약을 잡았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수혁 씨와 함께라면. 그날 밤 지연은 도저히 어머니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박 여사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수혁이라는 남자와 어머니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애정 표현과 함께 오고 간 돈 이야기, 계속되는 변명들. 지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최수혁이라는 이름과 그가 어머니에게 보냈다는 사업 관련 정보를 입력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최수혁이 어머니에게 보낸 프로필 사진은 해외의 한 무명 배우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고 그가 언급한 사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인터넷에는 유사한 수법의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이 넘쳐났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마주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젯밤 엄마 스마트폰 봤어요.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네가 왜 남의 것을 함부로 봐? 엄마, 이 사람 최수혁이라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씩 내밀었다. 도용된 사진, 가짜 사업체 정보, 그리고 비슷한 수법에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까지. 박 여사는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했다.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몰라. 수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녀는 딸에게 소리치며 증거 자료들을 밀쳐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사람이 사기꾼일 리 없었다. 하지만 지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제시하는 증거들 앞에서 박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엄마, 이 사람이 엄마한테 보낸 사진, 이거 보세요. 인터넷에 그대로 떠도는 사진이에요. 엄마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했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제발 현실을 보세요, 엄마. 박 여사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최수혁의 다정한 목소리, 감미로운 메시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자신이 그토록 어리석었다니. 평생을 현명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안락 의자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수치심,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최수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의미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다. 그의 SNS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 여사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고 초라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실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인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엄성이 산산조각 난 듯했다. 지연은 그런 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키며 보살폈다. 죽이라도 쓰어다 바치고 밤에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함께 잠이 들었다. 이춘자 씨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에이그, 은혜야, 내가 뭐라 그랬냐. 그놈의 사기꾼들, 그래도 어쩌겠냐.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죽으란 법은 없다자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혀. 춘자 씨는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위로를 건네면서도 박 여사가 혼자 끙끙 앓지 않도록 일부러 더 수다를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 법률 자문이라도 받아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박 여사는 지연의 헌신적인 간호와 춘자 씨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시리고 아팠지만 언제까지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이대로 무너진다면 자신을 기만한 그 사기꾼에게 지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아침 박 여사는 오랜만에 곱게 단장하고 거실로 나왔다.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어머니를 맞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박 여사는 딸의 손을 잡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아, 경찰서에 가자꾸나. 내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박 여사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용기가 솟아나고 있었다. 경찰관은 박 여사의 진술을 주의 깊게 들었지만 로맨스 스캠의 경우 범인 검거나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대포 통장과 해외 IP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박 여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박 여사는 최수혁과의 메시지 기록, 송금 내역 등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글로 적기 시작했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녀는 노인정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몇몇 친구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며 공감과 위로를 보냈다. 춘자 씨는 박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노인정 게시판에 로맨스 스캠 예방 수칙을 적어 붙이기도 했다. 어느새 창밖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박 여사는 거실 창가에 놓인 시든 난초 화분을 치우고 그 자리에 작은 허브 화분을 새로 놓았다. 향긋한 로즈마리 향이 집안에 은은하게 퍼졌다. 모든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절망에 갇혀 있지 않았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곁을 지켜준 딸과 친구들의 소중함,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것에 감사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 퇴근길에 박 여사의 집에 들렀다. 거실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박 여사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엄마, 이거 뜨셔서 누구 주시려고요? 지연의 물음에 박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곧 태어날 우리 둘째 손주한테 줄 첫 번째 선물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감돌았다. 비록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박 여사는 그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한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스마트폰 솔잎 향기 앱에 들어가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을지 모를 누군가를 위해 익명의 위로와 경고의 글을 남기곤 했다. 한 줄기 햇살처럼 그녀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